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이없는 비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나라가 한국 죽이기에 열과성을 다했던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이들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이유는 바로 한국 방위 산업이 연이은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2022년 한국 방산업계는 전례 없는 대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누적 방산 수출액은 벌써 25조 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인데요. 이는 2021년 누적 수출액인 9조 6천억 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자 최근 5년치 방산 수출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말레이시아와 호주의 FA50 도입, 영국의 K9A2 도입이 상당히 긍정적인 만큼 최종 누적 수출액은 당초 목표액인 15조 원의 2배를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제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공룡으로 등장하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조차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한국과 미국, 중국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기감을 느낀 중국과 일본에서 여론을 빌려서 시기와 질투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정말이지 졸렬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방위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보니 민간 방위 산업체들이 우리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음모론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망상도 이쯤 되면 병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방위 산업체가 기밀 유지 때문에 폐쇄성이 짙고 무기 체계 가격이 기본 수십억 원에서 수조 원씩 하다 보니 이런 어이없는 음모론까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것이 일본은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민간 방위 산업체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움직이는 초거대 기업 같지만 정작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방위 사업은 수익성이 바닥을 기는 수준입니다. 이는 방위 산업의 구조를 조금만 훑어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방위 산업은 자금 순환이 굉장히 느립니다. 당장 우리에게 익숙한 KF-21 보라매만 봐도 무려 8조 8천억 원이 소요된 것은 맞지만 이는 시험 비행에서 도입까지 무려 11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력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수년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력화가 완료되어서 아무리 많이 팔려봐야 양산 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심지어 KF-21 같은 전투기는 많아야 100단위의 수량에서 양산이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니 무기 체계 가격이 아무리 비싸봐야 정작 방산업체들이 손에 쥐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방위 사업은 대부분 국가주도 사업이다 보니 정부의 사업 방향에 발맞춰 사업 방향이 조정됩니다. 즉 방위 사업체들은 슈퍼을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자재 원가를 전부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진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불가능한데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민간 기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주장대로 방위 산업체들이 한국을 뒤에서 조종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 방위 산업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2019년 총 매출액이 89조 9,8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얼핏 많아 보이는 금액이지만 2021년 삼성 매출액이 378조 7,400억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고작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 산업체들이 기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것과 정부 지원으로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최첨단 신기술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방위 산업체들이 민간 분야의 본업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무기 체계를 연구하며 습득한 기술력을 민간 분야에 적용해서 시장을 선도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마냥 이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위 산업은 담배, 음주, 도박 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죄악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해 방위 산업은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평화를 저해하고 이는 곧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산업이었다는 건데요. 당장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하고 싶지만 실제로 이런 기조가 매우 강했던 EU 투자자들의 절반에 달하는 45.7%가 모든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을 주사업으로 삼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되었는데요. 오죽하면 전세계 점유율 48%를 달성한 K9을 제작한 삼성테크인조차 결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철수를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익 부족에 따른 경영 악화로 민간 방산업체들이 다른 회사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과거 삼성테크인을 인수한 게 바로 오늘날의 하나디펜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디펜스의 모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삼성에서 운영하던 방위산업체를 한화가 인수한 사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방위산업체를 보유한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드디어 제정신을 차린 국제사회는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라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방위산업의 위상도 대반전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방위산업체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없었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데 의존하는 불모지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존재 덕분입니다.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로 인해 자주국방에 첫 발을 띄울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ADD가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한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국산무기체계 개발은 대부분 ADD에서 초기 연구를 진행하고 민간 방위산업체에서 세부 설계와 생산을 담당합니다. 즉 정부와 군에서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소유를 발생시켜 도입 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 민간 방위산업체가 신무기 개발에서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는 독일 굴지의 방위산업체 HNK가 소총 한 자루 때문에 망해버렸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점인데요. 쉽게 말해 ADD의 존재가 한국 방산 시장의 대호황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ADD가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고 창설되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ADD는 6.25 전쟁 후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하는데 도저히 민간 기업을 참여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탄생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1960에서 1970년대에는 우리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국산 무기 개발이라는 수익성도 없는 사업에 뛰어들 기업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70년 ADD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불안정한 안보 상황도 큰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ADD를 홍능기계공업사라는 트랙터 제조 회사로 위장해서 운영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위장회사로 설립된 이유는 ADD가 한국의 첫 번째 지대공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의 개발을 위해 창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보안을 위해 ADD 직원들의 가족을 따로 초대해 발설금지 조약을 들이밀 정도였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의 미사일 보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첩보원이 언제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얼마나 기밀 유지가 철저했는지 1978년 백곰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져서야 한국이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으로 다 망해가는 나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뜬금없이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ADD가 창설 초기에 마땅한 기술력은 고사하고 기술자조차 하나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기적을 만든 셈입니다. 실제로 당시 연구원들의 주축은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의 공학도들이었고 이들을 이끄는 박사들조차 4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숙련된 기술자조차 하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ADD는 다른 곳과 차별된 의미가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바로 다시는 한반도 내에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신념과 열정 하나로 영혼을 갈아서 만든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이런 의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실 첨단 기술력이 응집된 무기체계를 아무 기반도 없이 뚝딱하고 개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ADD를 지탱한 건 한국인의 집요한 열정과 오기였습니다. 그중 일반인들이 모르는 일화가 있는데요. 한국형 미사일 개발 당시 ADD에서는 백곰에 쓸 조형날개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ADD에서는 미사일 조형날개를 제작할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를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는데요. 그것도 15m짜리 미사일 날개를 하나 만들겠다고 부산에 있는 자동차 하청 업체를 6개월 동안 찾아다닐 정도로 우리 연구진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간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각오 하나로 어떻게든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이런 오기는 한국이 최초로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항공기인 KT-1 웅비의 개발 과정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요. 애초에 웅비는 대다수의 공군 장군들조차 독자 개발은 무리라고 평가하던 기체였습니다. 그만큼 웅비의 개발에 착수한 1980년대 중반에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ADD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시선에서 힘을 얻었는데요. 오죽하면 웅비와 끝까지 도입 경쟁을 벌였던 PC-9을 견학하러 간 자리에서 한국 연구진들은 더욱 열정을 태우며 웅비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연구진들의 숨겨진 비하가 있는데요. 당시 개발국인 스위스에서 기술 유출을 염려해 연필과 수첩을 제외하고는 한국 연구진들에게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작가집 반입을 금지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웅비의 개발진들은 가져간 연필로 각 부품의 치수를 비교해보고 수첩의 크기를 옮겨 적을 정도로 항공기 제작 기술을 습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웅비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이자 군용 연습기로서 한국 공군의 전력이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탄생한 웅비가 없었다면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FA-50이나 KF-21은 지금보다 훨씬 먼 미래에나 탄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웅비로 인해 전 세계가 한국의 항공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웅비는 인도네시아, 페루, 티르키예, 세네갈 등에 수출되어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 중일 정도로 그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이처럼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의 민간방위산업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신념 하나로 그 출생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즉 될성 싶은 떡잎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그 떡잎이 무럭무럭 성장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다른 나라의 방산기업과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방산 수준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ADD와 민간방위산업체의 단단한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